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병동 목사님. 할렐루야. 네. 목사님. 하나, 둘. 네. 네. 일단 한번 고정하신 데는 마이크를 손 안 대시게끔 너무 가까이 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기가 좀 불편하시죠? 네. 이렇게 가까이서 얘기해 주시면 벗어나서만 얘기 안 해주시면 주먹 하나 사이가 가장 좋다는 거리니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 끝났고요. 이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이거 쓰시고 핸드폰? 네. 이거 안 쓰시면? 네, 알겠습니다.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소개는 전체 일단 전주 성시화운동본부 임원분들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오늘은요 10월 1일 오후 2시 전주 왕해지밀에서 학생인권 조례 문제점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하고 계시는 전주 성시화운동본부 임원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눌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전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이시면서 얼마 전 또 전북 성시화운동본부의 또 대표회장에 취임하신 박재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되시죠 우리 박병동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주 성시화운동본부 산하 우리 동성애와 이슬람 대책위원장 되시는 임채영 목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세 분과 함께 10월 1일에 있게 되는 학생인권 조례 문제점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의 포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먼저 이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이야기, 저희 입장에서는 이 학생인권 조례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박재신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생인권 조례 문제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학생을 위한 인권 조례가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업적 응적 등 그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그 전혀 역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학업 성취도는 매년 떨어지고 있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스스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데 권리만 주장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임은 없는 그런 행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0월 1일 학생인권조례 문제점과 대응 전략이라는 포럼을 개최해서 전북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가고자 이런 행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14세 이상은 자기 성결정권이 있어서 서로 합의하면 성관계 가능하다. 학생들이 이제 그걸 인권이라고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임신, 출산은 학생의 권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어떤 지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또한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자기 부모나 교사를 고발할 권리가 있다.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화장이나 염색, 피어싱, 문신 등 모든 용모에 대해서도 교사가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학생의 인권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핸드폰 사용이 권리라고 되어 있고 잘못했을 경우에 반성문을 본인이 쓰기 싫다면은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친 학생이 휴식권을 주장하면 쉬는 시간에 반성문이나 경위서를 쓰게 할 수 없습니다. 수업 중에 졸거나 자는 학생을 깨우면은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수업 방해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서 다른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 부모님이 자식을 맡기면 자식 농사를 망쳐지게 되겠죠. 무엇보다 학생 인권조례 내용을 교사도 학부모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의도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학생 인권조례는 2010년에 경기도의 김상문 교육감이 당선되면서 교육 현장에 도입되었습니다. 서울은 2012년도에 이어 광주, 전북 등으로 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점이 이 교육 현장에 아주 심각하게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죠. 네. 네. 우리 목사님께서 짧게 얘기를 해주셨는데도 아마 우리 듣는 애청자분들도 야, 이제 한숨이 나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그 포럼 발제와 토론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에 대한 설명 우리 박병동 목사님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번 포럼 사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대표님이 사회를 맡습니다. 받을 제에는 한국교회언론협회 신영철 전문위원님과 법무법인 저스틴스 대표 지영준 변호사님이 나섭니다. 토론회는 대전 넥스트 남재승 대표님과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전주지 주진경 대표님 그리고 고 송경준 선생님 아내인 강하정 사모님이 각각 토론에 나섭니다. 총평은 박재신 목사님께서 맡게 됩니다. 강하정 사모님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전국에서 최초로 피해를 입은 송경진 선생님을 대신해서 학생인권 조례의 모순을 전국을 순회하며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8월 5일과 28일 연속회의를 가졌습니다. 5일에는 양정교회에서 28일에는 전주왕의 지밀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가야 하는지 등을 마련하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오는 10월 1일에 열리는 학생인권 조례 포럼에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이에 관심 있는 분들을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우리 서울에 이어서 2012년도에 광주, 전북 등의 순으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전북 학생인권 조례에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볼까요? 언제 이 전북은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까? 우리 임태형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북 학생인권 조례는 2013년 7월 12일에 조례를 전북도 교육청이 공포하면서 시작됐고요. 전국에서는 이제 네 번째로 제정이 된 것입니다. 2013년 6월 25일 도의를 통과하고 7월 12일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전북에서 2017년 첫 피해자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부안 상서중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이신데 송경진 선생님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 10월 24일 전북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송경진 선생님 사망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또 있었습니다. 선교사를 조사한 학생인권센터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날 특히 전희경 의원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센터가 송 선생님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고 결국 그게 이제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전희경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건은 이제 성추행 교사 사건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전 의원께서는 이 사건을 교육청의 조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학생 인권 조례가 앞서 박재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의 권리만 있지 책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한 문제점 뭐 짧게 얘기했었는데도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에 대해 좀 더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 인권 조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박재진 목사님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인권을 강조할 때 이 인권이라는 인식이 약자와 강자로 이분화하는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인권이라는 것은 인간이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보편적 가치가 있을 때 인권인데 학생들을 약자로 봐서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이 인권조례가 발의가 되어 있고 학생이 정말 미성년자가 아직 배움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과도한 그 권리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교사들이 그들을 통솔하고 지도하면서 그들의 인격 형성이나 사회 발달 과정에서 올바르고 잘 바르게 성장해야 할 그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권을 너무 이제 무시하고 있다는 그런 데서 이제 문제가 생겨지고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시킨 하나의 단초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일단 그 두 발의 길을 규제하고 있거든요. 규제를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두 발 또는 학생의 휴대폰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또 학생은 임신과 출산 등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교직원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 소지품 검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인권 그 조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또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어떤 그 방법이 너무 제한되고 있다는 그것이 지금 현재 학생 인권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책은 그러면 없는 겁니까? 우리 박병동 목사님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조화롭게 인식하는 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면은 그 권리에 뒤따르는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나야 할 학생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분명한 가치입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적용되면은 학생들이 권리의식만 투철하고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나와 다름과 차이에 대한 어떠한 존중과 이해 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인권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 이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에 의해서 인권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아야 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초등, 중등 교육법 등에 의해서 개별 법령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런 학생인권 조례가 각급 학교의 자율성과 또 학칙 제정권을 제약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도 침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는 임채영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보면은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학생 인권 조례가 적용되다 보면은 이 학생 인권 조례에 택하고 싶지 않은 이 학생 인권들의 보호를 받고 싶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일단 침해된다고 볼 수 있고요. 학교의 자율성 그리고 개성 이 자율성과 개성대로 학생들을 훈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학교 저마다의 자율성이 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가장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주입적인 사고 방식으로 이제 학생 인권 조례 그 감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 전에 경남도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제정을 하려다가 실패에 그치고 말하는데 사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께서
이제 학생인권제의 추진을 공통으로 공약상으로 내걸고 전국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앞서서 두 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심각한 게 이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참 그게 지도할 수 없는 지금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보면 이제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제 학교 안에서 폭력 그리고 사회와 단절 등 이런 문제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지난 8월 28일이었죠. 회의를 갖는 가운데 우리 전북 학생인권제가 공포된 이후에 우리 전북 지역에서 2017년도에 이제 첫 피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 송경진 선생님의 사모님 되시는 우리 강하정 목사님이 참석해서 우리 남편분이 사망하신 이후에 겪어온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에 대한 얘기 우리 박진영 목사님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송경진 선생님은 부안 상서중학교에 근무하던 가운데 학생 지도 과정에서 약간의 그 문제점으로 전북 도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조사를 강압적으로 과도하게 받던 중에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이제 좀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수업을 듣지 않는 등 이러한 현상은 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벌점이나 처벌에 대하여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해도 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학생인권조례가 그런 것을 좀 유발시키고 있다는 거죠. 송경진 선생의 사건도 이런 이유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들의 문제가 발견돼서 교정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해도 교육 대상인 문제 학생과 학부모님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교사의 제지와 통제는 무시되고 같은 반 친구들이나 수업에 피해를 주게 됩니다. 학생 인권이 강화되면서 교사의 통제력은 상실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 학생들을 학교가 보호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학생인권 보호법을 어떤 방식으로든 적용시켜서 사법적으로 어려움을 주거나 가해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교사가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거나 또는 교직을 떠나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도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거나 지나칠 수밖에 없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인권 조례를 미니 동성애차별금지법이라고도 부른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동성애차별금지법의 문제점 또한 무엇인지 이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박병도 목사님께 좀 여쭤볼까요? 예. 동성애 옹호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이고 또 선천적이고 치유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동성애는 나쁘지만 그들도 인간이기에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쉽게 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나쁜 의미로 인식하고 있기에 동성애자들의 주장대로 서구 유럽 등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생기고 결국에는 동성애를 정상인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지, 특히 한국교회가 나서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의 법적 의미는 분리와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 금지에는 동성애자들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소극적 의미와 또 동성애를 분리, 구별조차 해서는 안 되는, 즉 동성애를 아무 윤리적 문제가 없는 정상이라고 인정하는 적극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극적 의미는 찬성하지만 적극적 의미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런데 동성애 차별 금지를 제법화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리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정상으로 공인하게 되므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고 표현하는 일체 행위를 차별이라고 규정을 하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는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 후에는 동성애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의 입을 막고 손을 묶고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인식할 때까지 처벌하여 그 생각을 뜯어 고치겠다고 하는 무서운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할 하등의 당위성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국민이 상당수 존재하기에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든지 비윤리적으로 보든지 개인의 결정할 문제이며 정부가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윤리적 잣대를 만들어 국민에게 공권력으로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법과 정책은 국민의 윤리의식을 수렴하여서 만들어져야 하며 개인의 윤리관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 가운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바로 학교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우리 임채영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 기독사에서 큐티 체풀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지금 월 1회 정도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경건의 시간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진행할 될 수 없다라는 거고 또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체육대회라든지 소풍이라든지 이런 행사 때 목회자들 초청해서 강의라든지 들을 수 없고 또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없다라는 것.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전도하게 되면은 결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제일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 동성애를 반드시 정상이라고 가르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성관계를 가져도 선생님들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리고 지적하면 바로 그게 또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선생님들 앞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숙사에서 우리를 일으킨 친구들을 내보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이 학교 학생들이 또 동성애 단체를 결성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도 막을 방법도 없고 또 얼마든지 동성애를 보는 앞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 앞에서 동성애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은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교육상 참 당신들의 자녀를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느 학교든 대부분 이 학생 인권 조례를 지금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학교 저 학교 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바로 직시하고 협력에 나가서 학생 인권조례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되지 못하도록 불을 켜고 막아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사실 큰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 등 유럽에서는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동영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줘요.
또 만화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괜찮은 것이라고 또 가르치기도 하고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게이와 레즈비언 금지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만 되면은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정상이라 이렇게 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인가 그 캐나다 토론토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지금 교육을 그때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사람의 성기에 대해서, 3학년 때는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그리고 6학년 때는 자유로, 7학년 때는 이성간 성행위와 그리고 학문 성행위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점은 이제 다음 세대들이 바르게 교육을 받고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각국의 지도자들이 사실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건강한 나라로 또 지도자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동성애를 공인한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문화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는 괜찮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어서 청소년 동성애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박재신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동성애가 괜찮다는 그 인식, 그래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네. 그 동성애 옹호론자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는 게 당신의 자녀는 과연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지. 이 동성애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자식이 그렇게 되는 걸 전혀 원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에서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그 이야기를 좀 묻고 싶고, 이 자녀가 학교에 가서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배우고 동성애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동성애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산다는 것과 동성애자가 된다는 것 사이에는 부모가 느끼는 충격과 고통의 정도가 훨씬 다르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동성애 알바에 나서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요. 무엇보다 에이즈 환자들의 연령대가 지금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마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반대를 소수자 차별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레임을 걸면 소수자인 이단에 대해서도 반대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동성애 반대 또는 옹호론을 그래서 반대하는 것이죠. 차별이라는 단어가 적용되기에 교회 입구에 신천지 출입금지 스티커도 어떻게 붙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게 되고, 이들의 정체를 발견하게 되더라도 교회에서 함부로 출결시키거나 교회 출입을 못하게 막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집니다. 결국 교회는 진리에 대해 진리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동성애자의 권리와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권리가 충돌할 때 동성애자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건전한 성윤리를 가진 국민의 기본적 권리는 제한 또는 금지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잃고 역차별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 미국 등 우리나라 이 서구 나라의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해서 나타난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박병동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1997년에 미국 보건국 직원이 동성애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조언한 이유로 파면된 일이 있고요. 이에 법원은 정당하다고 또 판결을 했습니다. 2000년에 미국에서 레즈비언인 직원에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 회사에서 파면되고 법원은 소송을 또 기각한 예가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한 직원은 동성애를 죄라는 성경 구절을 게시판에 부착하여 회사에서 파면되었고 법원은 소송을 기각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02년에 미국에서 한 목사님은 동성애는 죄라는 견해로 영적 폭행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동성애 단체가 주장했고 시의회는 그의
반동성애 의견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2002년에 한 직원은 회사의 동성애 포용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23년 동안이나 다녔던 회사에서 파면된 적도 있습니다. 또 2006년에 카나다 시의원은 동성애는 비정상이라고 비자연적이다라는 발언을 해서 1,000불의 벌금과 사과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게 됩니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게 하는 것은 더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한쪽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다른 쪽의 권리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가지는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합니다. 네. 자, 이러한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확산이 된다고 한다면 나타나는 문제점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임채원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출산 문제가 지금 사실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지난해 지금 마이너스대로 출산이 떨어졌는데 결국 이제 동성애가 확산이 되면 이제 결혼도 또 감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이즈 확산 뭐 이건 뻔한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뭐 제주도나 부산이나 아니면은 강원도 홍리산이나 아니면 뭐 전북의 대쟁산이라든지 이렇게 여행을 떠났을 때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을 때 이제 어느 한 가족의 구성원이 에이즈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이즈 환자들이 특히 동성애자들이 성관계를 가질 때 뭐 모텔이나 호텔 등 그런 장소에서 동성애 성행위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 균이 에이즈 균이 모텔이나 호텔에 묻어나 있을 때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결국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주제가 사실 청소년 학생 인권 조례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의 이 알바 바텀이라고 합니다. 알바생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돈의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학생들이 알바를 해서 이 동성애 알바를 해서 받는 돈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돈, 생각하는 가치가 그 가치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사회적 병리 형상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회 목회자들, 그다음에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특히 이제 성도인 모두 다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인식을 꼭 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를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입법화 됐죠, 사실은. 그런데 국회의원들 여러분들과 저희 교계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 차별금지법을 그동안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 사실 뭐 정신이 없습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조례 기본계획, 그다음에 개헌안에 또 그 개헌안에 소위원회가 있는데 1소위원회, 2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 1소위원회에서 다뤘던 법이 사실 인권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인권안에 동성애 성평등 등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이 모두 다 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저희들이 이 개헌을 사실 막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결국 우리 이제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승인을 안 해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헌이 무산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에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사실 지금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학생인권조례는 민의 차별금지법이기 때문에 좀 덜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이런 문제들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의 규칙 중 제2호, 제3호에 있는 성적 지향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성적 지향 동성애인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에 나가서 학생들을 걱정하고 미래 대한민국 이끌 우리 사실 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자, 이 짧은 시간 안에 뭐 다 얘기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서도 여러분들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고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 많이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이 대응 전략에 대해서 10월 1일, 10월 첫 번째 날입니다. 화요일 오후 2시에 전주 왕의 지밀에서 학생 인권 조례 문제점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제 포럼이 개최되게 되는데요. 이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어떻게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별한 만남 FEB 초대석 오늘은요 10월 1일 오후 2시 전주 왕의지밀에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전주 성시화운동본부 대표 회장이시며 또 전북 성시화운동본부 대표 회장도 되시죠. 우리 박재신 목사님, 그리고 전주 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되시는 박병동 목사님, 전주 성시화운동본부 산하 동성애와 이슬람 대책위원장 임채원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쭉 읽었는데도 35분이네요. 그냥 읽었는데. 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통과됐는데 이거 뒤집을 수 있어요? 어렵죠 사실은. 어려운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아니 돼요. 또그 뒤집어서 네. 해제하는 내용 있어요. 네? 충남 아, 다시 했어요? 네. 할수 있어요. 아, 할렐루야. 연을 만들고 경상도 쪽에 많이 근데 거의 아예 시도 자체를 막아버렸으니까. 준비하다가